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노동시장 과열 마침내 식나 주말에 있었던 뉴스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캐나다 노동시장 마침내 과열을 식는 건가? 자, 실업률 9개월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고요. 경기 침체 속단은 아직 이르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여전하다. 뭐 그 저번 주에 한번 올렸죠. 7월 달에부터 다시 한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 시장이 워낙 좋고 경기도 사실상 좋기는 좋은데 이제 그 신호가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 나오는다는 얘기인 거죠. 실업률이 전달 대비 0.2%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5.0%였는데 이제 5.2%가 기록이 된 거죠. 그 17,000개가 잡이 줄면서 0.1%가 감소하면서 원래는 또 늘어날 거다 얘기는 했는데 그 전문가 예상이 이제 빗나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난 9월부터 4월까지 36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36만 개가 일자리가 추가됐다. 이거 정말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고용 시장은 정말 뜨거웠었고 그러나 실업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르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뭐 RBC의 뭐 젠슨 경제학자는 일자리 수가 고작 한 달 하락했다고 고용 동향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현재 고용 시장은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과열되고 있다. 그 CIBC에서도 통계청의 이번 보고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중앙은행을 설득하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짧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난주도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7월 달에 또 올린다. 정말 저 같은 사람 정말 너무 힘든데 그래도 버틸 여력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그전 론을 이제 5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다가 그 원금도 조금씩 갚으면서 이자도 갚고 사채까지 제가 버텼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한 4, 5개월 버텼어요. 근데 빚을 다 갚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사채밖에 안 남은 상태라 지금 만약에 제가 최악의 경우로 가더라도 그 론 5개를 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버틸 수는 있다. 얼마까지 버틸 것인가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리어블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계속 이제 이자를 매기가 힘든 상황에서 여기서 잡까지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이제 풀타임을 뛰는데 저희 집처럼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일을 못 하게 됐다. 저희 집사람도 일을 좀 조금 못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주변에 돈을 꾸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론을 많이 내놨고 이걸 다시 쓰든지 근데 그 나중에 갚을 때 엄청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드러나는 건 아닌 거 보니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나도 더 이상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 많이 듭니다. 자, 지역별로는 온타리오, 노바스코시아에서 노동시장 부진이 눈에 띄었지만 자, BC 우리가 살고 있는 BC주의 경우에는 자 1,400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도 정규 평균보다 5%를 낮은 5%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여러분 그 BC주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BC주의 사람이 몰리는 이유 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도시들이 있고 또 많은 잡들이 있고 거기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무색하게 만드는 주가 BC주입니다. 네, 모기지 대출자 이자 갚느라 허리가 이미 휘었죠. 휘어서 지금 꺾어 들어가고 있다가 언제까지 휠 것인가. 이만큼 꺾어서 더 이상 쉴 자리가 없다 생각했지만 거기서 더 꺾일 수 있나 봐요. 그죠? 이번 주에 금리 오르자 시중금리 줄줄이 인상, 은행들이 시중금리를 줄줄이 인상했다. 자, 모기지 변동금리 6.05%.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고정금리는 5.5%를 찍을 것 같다. 네,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전에도 비쌌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정이 됐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 선에 맞게 샀는데 만약 금리가 더 오르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은 금리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문도 봤고 그런 경제학자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고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금리가 지금 주택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나는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ratehub.ca에서는 2월 모기지 대출 받은 주택 보유자 중 25.6%, 4분의 1이죠. 변동금리 이용자로 아직도 변동금리를 내네요. 대다수는 원리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전액 이자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자만 완전히 다 내버린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이자하고 원금까지 내버리면 이제 힘드니까 아예 그냥 이자만 내겠다. 이런 옵션이 있었나요? 저 잘 모르는데. 근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저기 좀 변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도 좀 너무 빡빡하면 그냥 이자만 내는 걸로 당분간 바꿔서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뭐 그냥 그냥 이를 악물고 살만 하니까 살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5년 고정 모기지 금리의 경우는 현재 5%로, 네, 2019년 2.5%. 와, 2019년 2.5%였대요, 세상에. 저거는 거의 이자율이 2.5%면 그 물가가 대개 3%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이자율보다 물가보다 싼 이자율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이제 공짜 돈이었다. 프리 머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프리는 아니지만 그냥 금리보다 싸니까 저걸로 투자했으면 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 머니다. 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좀 자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5년 금리로 25년 상한 구조 5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현재 매달 2,239불을 내는데 만약 갱신을 해서 그때 2.5%였잖아요. 5.5%가 되면은 세상에 월 지급액이 2,896불, 뭐 그래봤자 700불 정도 내는 거네요. 전 1,000불 이상 더 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적게 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다. 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집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럼에도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용기 있는 선택이고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이거를 뭐 포기하지 않는 한 중간에 망가지지 않는 한 5년 뒤에 7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는 굉장한 어떤 자산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또 모기지 올라가고 집값이 앞으로도 이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떨어진다 해서 그런 걱정은 특별히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벼랑 끝 자영업자 다가오는 CEB의 상한일에 벌벌. 이 얘기는 지금 몇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CEB라고 우리가 팬데믹 때 정부에서 이제 거의 무료로 몇 년 동안 이자도 갚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준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안 갖고 있다고 하면 BC주 기업에 4만 곳이 지금 폐업 위기에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갚을 여유가 없고 내년까지 연장 촉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을 물론 비난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돈이 있어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보면은 이런 목감도 치면은 결국 정부에서도 더 유예하다 탕감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좀 없애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으면 바보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가 참 나이 먹어 보니까 저런 것도 정직하게 그냥 이렇게 했어야지 생각하는데 저도 나이 먹고 저도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경제 위기가에서 공짜 돈을 준다.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될 거예요. 무조건 받고 이런 갚을 때가 오면 일단 무조건 갚지 말고 버티기. 아니 이게 잘 받아서 잘 갚는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확하게 받고 갚을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몇 번이 그랬잖아요. 정부에서도 개인들한테 줬던 거 유예시키다가 탕감시킨 쪽도 있고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런 똑같은 패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내가 자영업자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긴 드네요. 어쨌든 뭐 지금 생각도 뭐 어쨌든 무조건 받고 버티다가 그래도 무조건 갚아 그러면 좀 조금씩 갚고 그죠? 그러다가 또 탕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깎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입장이다. 자, 최저임금도 올랐고 인플레이션에 지금 마진이 줄어들었죠, 그죠? 특히 제가 많이 보면 스시집들이 많이 매물로 많이 나오던데 스시에 들어가는 메뉴들이 좀 원료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진이 줄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좀 여러 가지 악재가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전쟁 얘기인데요. 이거는 딴 얘기 할 게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며칠 반격을 했죠. 그때 탱크도 받고 장갑차도 막 미군한테 받고 뭐 나토한테도 받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장갑차를 16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터진 거죠. 이런 장갑차 한 거죠. 근데 이걸 16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탱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요한 이동 수단인데 이걸 16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 6개월 동안 아무래도 이제 근데 몇 개 마을을 탈환하는데 16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군대 육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장갑차를 저도 타본 적은 있어요. 저는 이제 보병 사단 다른 일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여기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장갑차를 이동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포병의 지원과 공군력이 장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나토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F-16 이제 지원해 달라. 공군 제공권을 장악해 달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 영토를 빨리빨리 뺏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도 할 수 있고 나토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공권을 장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분명히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신호는 작년부터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도 전쟁을 제가 볼 때는 끝낼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뭐 나토도 없고 유럽도 없고 지금 어느 누구도 전쟁을 쉽게 빨리 끝낼 이유는 없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소위 말 오페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없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면 길어질수록 그래도 기름값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거기 곡물 가격 오르면 또 곡물 회사들 미국의 대형 전 세계적인 아주 곡물 가격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돈을 벌죠. 그리고 저렇게 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타깝다. 이런 비싼 장갑차 잃어버렸을까? 저 어느 기업은 좋아할까요? 또 그 군수업체들은 좋아하겠죠. 왜 더 팔 수 있으니까. 아, 옛날에 브래들리 장갑 이런 결함이 있었네.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었어. 최첨단의 무기를 또 팔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분명히 종전의 신호가 몇 번 나왔는데 그때 그걸 넘겨버리니까 이제는 또 종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어졌고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전쟁은 어떤 정말 큰 비즈니스의 어떤 장이라고 제가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서 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좀 보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대략 살펴본 경제 뉴스와 여러 가지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2021년 3월 그러니까 2년 내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월 달에 4.0%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 달에 4.8%인지 됐던 것 같은데 연준은 이번 주에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 4.9% 했네요. 4월 달에 4.9%. 이게 작년 6월 달에 무려 9.1% 가서 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캐나다도 뭐 그때 엄청나게 올랐고 고기 같은 가격은 거의 5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막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체감적으로도 그렇게 느꼈고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 4월 달에는 4.9%, 드디어 5월 달에는 4.0%. 이 정도면 우리가 평균치가 뭐 2%, 3%인데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이 동결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전 세계가 또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는 지금 기름값이 지금 2불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전혀 지금 그런 걸 느껴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캐나다는 더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서야 실업률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번에 캐나다 금리를 올렸는데 다음에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CPI 지수가 4.0%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금리도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미국이 아마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캐나다나 전 세계라 좀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캐나다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해외 송금 한도가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7월부터 며칠 안 남았네요. 증빙 없는 해외 송금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10만 달러를 일단 한다 그러면 5억짜리 집까지는 일단은 20%가 다운페이가 되네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또 돈을 좀 모았을 테니까 거기서 뭐 다운페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늘어나면 집값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집을 사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개정안은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 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미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화니까 캐나다로는 13만 불까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미화니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캐나다 달러가 워낙 비싸지 않나요? 그죠? 워낙 비싸서 한국에서 돈을 송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불리하고 그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보다는 한국에서 돈을 받는 뭐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좋지 않 아직 뭐 여전히 뭐 캐나다 환율이 높아서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증빙 없는 소득 한도가 늘어나면서 유학생 또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냈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다운 페이먼트를 한국에서 마련하고 계획하는 한국인들에게는 희소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주택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네, 뉴 웨스트민스터에 총 8개 동 2,400호. 이거 뭐 캐나다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주택 단지를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긴 해요. 이제 제한이 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스트레이트 트레인역과 2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기 뉴 웨스트민스터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가보시면 이제 알 텐데, 여기 뉴 웨스트민스터 주변이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죠? 가보시면 주택도 굉장히 낡았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여기 프레이저 리버가 있는데, 여기가 이 지역 자체가 프레이저 리버 뱅크예요. 그죠? 그 뚝에서 만들어낸 지형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언덕길이 있죠. 그래서 저는 평지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캘거리에서 15년, 또 서리도 평지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웨스트민스터 특히 가면은 좀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게 언덕 때문에 좀 싫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강 넘기 전에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철도길 옆. 뭐 시끄럽긴 한데, 여기 뭐 보니까 도심을 통과할 때는 그 기적 소리를 울리지 않는 법도 이제 뭐 상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 통과가 되면은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물론 요 도로는 굉장히 산업화 도로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트럭들이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 이 뒤쪽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도심 지역도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개발 자체가 뭐 썰이나 랭리나 계속 외곽으로 넘어갔었는데, 입지가 이제 외곽 지역이 개발되면서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 개발 비용 자체가 얼추 비슷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도심지를 개발해야지. 그러면 도심지가 개발이 되면서 입지가 이제 제자리를 또 찾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심지가 또 개발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한받은 상태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은 코키틀람 쪽이나 버키틀람 쪽, 그리고 버나비 같은 지역도 개발이 계속되잖아요. 리치몬드도 보니까 리치몬드 센터 주변으로 재개발이 지금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심지도 이제 개발이 되는 때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이 우크라이나 어느 곳도 반격을 성공하지 못했다. 재앙적 손실을 입었다. 이게 지금 미국 뉴스 애들도 나오는 보도랑 얼추 비슷한 거 보니까, 물론 푸틴은 자기네 공격이나 방어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이제 과장돼서 얘기할 확률은 높지만, 이게 미국 뉴스를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한테 많은 뭐 탱크나 뭐 여러 가지 포병이나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좀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방 장비가 최대 30%까지 파괴를 했고, 자, 러시아군 대비 10배나 병력 손실을 입었다. 군사를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 곡물을 이제 무기화 삼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뭐 대충 해줬는데 이제 이 자꾸 이러니까 가스 오일을 지금 무기화 삼았고, 이제는 곡물까지 무기화 삼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더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장기화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되면은, 결국 협상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하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마 이제 평화협정 맺을 때나 이제 종전 협정을 맺을 때 러시아한테 더 많은 영토를 준다든지 그런 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정말 굉장히 장기화 되려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걸 넘기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또 경제 뉴스, 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 천국인 캐나다에서 캐나다 60세 이상 절반이 은퇴가 불가하다, 고물가, 생계 유지 등 이유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게 불과 1, 2년 전에 기사에서는 자산 가격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기 은퇴가 늘어났다, 이 기사가 정말 1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그 사이 물가가 엄청 오르면서 60세 이상 절반이 은퇴가 불가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가 맞는 걸까요, 도대체? 자, 연방통계처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은퇴를 연기한 50대 이상 주민들이 1년 전보다 증가했으며 대부분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생계 유지가 힘들다. 지금 거의 뭐 고기 가격은 막 2배씩 오르고 뭐 식료품 가격도 뭐 체감적으로는 2배 정도 오른 느낌도 많이 있어요. 이 70세인 캘거리 주민 제인스 카드라는 사람은 식료품 매장에 35년째 일을 하고 있다. 35년째 일을 했으면 70세면은 이 거의 인생 절반을 지금 일했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2개를 더해서 생계비를 감당하고 있다. 매 격주로 상한 비용으로 $1,000가 들어가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보면은 빨리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도 아마 다운사이징이 힘들다든지 이미 작은 아파트에 산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근데 70세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리가 벌써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일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을 관둬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못하는 상황들, 이제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그리고 고물가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늘어나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자, 80년대에서 90년대만 해도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 등 그러니까 모기지 등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일손을 놓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30년짜리 모기지를 내고 있으니까 저도 은퇴를 해도 여전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퇴를 할 시점에쯤에는 아무래도 캐시플로우가 있지 않는 한 집을 팔든지 아니면은 그 뭐 리버스 모기지를 받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젊은 층이 사회 진출과 결혼이 늦어지고, 자, 캐나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군대 갔다 오고 결혼 자체를 뭐 34,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여전히 여기도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 65세를 기준으로 평균 25년간 은퇴 생활을 하게 된다. 65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야, 세상에. 근데 대부분 65세 전에 은퇴를 하지 않나요? 그죠?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럼 30년간 정도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가를 즐기는 생활 습관에 따라 노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여가를 이제 못 즐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은퇴 준비를 여기 사진에도 나이 좀 있으신 분이 지금 노동을 지금 하시는 사진이 나왔는데 은퇴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살지를 정말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벨도 구조조정에 칼을 뽑았다고 합니다. 1,400명 해고. 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장악력이 강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리면서 크게 고전했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도 9곳을 폐쇄.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국이나 웬만한 방송국 같은 게 요즘에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저도 TV를 안 본 지 꽤 됐고 그 유튜브만 보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애들이 디즈니를 하자 그래가지고 디즈니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겠다고. 그래서 안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느라고 아마존 프라임을 6개월 정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에는 솔직히 진짜 볼 게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볼 시간이 없었는데 유튜브는 좀 볼 시간이 있었죠. 근데 정말 볼 게 없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끊기 전에는 한국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한국 드라마 일단 보면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또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드라마도 옛날 드라마니까 뭐 볼 수도 없었고 그죠? 그래서 결국 끊게 됐는데 요즘에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유튜브만 있어도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문제다. 근데 사실은 벨이나 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했었어요. 근데 컨텐츠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보게 됐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은 사람들이 절대 끊질 못하니까 캐시카우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인터넷 기반 사업이 있으니까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구석이 있는데 이걸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조정까지 넘어간다. 근데 이게 이런 구조조정이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오는 경기 침체까지 지금 계속해서 연속하고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ECU 같은 경우도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ECU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0.25%를 올렸습니다. 캐나다도 0.25%를 몇 주 전에 올렸잖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너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는 경기 침체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워낙 경기가 좀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올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나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실 텐데 이제 이자를 내느라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개인들도 힘들지만 작은 스몰 비즈니스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보이는 식당들이나 이런 데들 물가도 올랐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거기다 이자 비용까지 또 예전에 받았던 팬데믹 보조금까지 지금 되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는 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CIBC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근데 이게 좀 그쵸.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건데 물가 안정을 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빚을 못 갚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말 밥을 먹든지 전기를 내든지 잠을 자든지 이런 거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사회 이제 그 보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CIBC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중순까지는 없을 거다. 내년 중순이면은 지금 딱 1년 더 오네요. 그죠? 와, 1년 동안 더 이자를 내야 된다. 저도 정말 이거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고정금리를 좀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새로운 자동차가 보유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업계 고수익 차량이 생산 주력이 되고 있고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작은 싼 차들은 많이 팔아봤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차나 한국 차 중에 굉장히 작은 차들 있잖아요. 한국 차로 기아로 가면 레이 같은 자동차들을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기차 워낙 비싸기도 하고 레이 같이 작은 차를 사면 기름값은 적게 들 테니까. 근데 요즘에 점점 등치가 큰 차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주력으로 되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트렌드 자체가 이런 수익이 많이 나는 차들을 이제 자동차들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주력 차종으로 올랐는데 이게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부품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도 일단 이거는 구매 수요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 기사가 다른 데 기사가 났는데 이 전기차를 어떤 사람이 사가자마자 딜러샵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사주겠다고 그렇게 파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딜러샵에서는 그렇게 사서 또 가격을 조금 더 얹어서 팔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딜러는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차가 당장 필요 없는 사람도 당장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익이 좋은 차라든지 전기차로 이제 어떤 주력이 바뀌면서 새로운 자동차 부여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밴쿠버 항만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물류 대란이 온다고 합니다. 자, 항만 적체 예상 장기화 시 물가 상승의 영향.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와일드파이어가 엄청 심해지니까 지금 우리 가스의 올 프라이스가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버타에 그 와일드파이어가 생기면은 BC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수송의 문제가 생기면서 기름 가격이 일시적으로도 오르는 것처럼 항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공급차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거기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수요는 계속 유지될 테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정말 살기가 이렇게 엎친 데 덮치기로 오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바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좀 날씨가 좀 그래도 좀 싸늘하게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긴 했어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기를 오늘 정오쯤에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15분 전, 11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보시면 3,999만 9,982명. 그래서 15분 뒤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는. 한 15분 뒤에는 인구가 캐나다가 4천만을 돌파하는 순간에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켰을 때는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켰을 때는 한 70명이었는데 벌써 지금 13명이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민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birth date는 한 명이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4명이 됐죠. 근데 또 죽는 속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immigration, 이미그런 이동하는 숫자들, 그리고 non-permanent resident, 뭐 그냥 캐나다에 들어오는 숫자들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미그런트가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15분, 한 10분 뒤에는 인구가 4천만 명을 돌파하는 순간을 지금 저희가 찍으려고 제가 일부러 지금 켜서 녹화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면 오늘 뭐 점심시간 이후에 아마 올리긴 올리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미그런트, 이민직 한 명 또 들어오는 중이다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나면은 이제 85명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식적으로는 자료를 받고 뭐 컴퓨터 입력하고 여러 자리 걸차들이 지나가서 입력되는 순간에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다른 기사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인구 4천만 명 돌파. 지난해 인구가 105만 명이 추가돼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친민인 정책으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4천만 명. 한국이 지금 5천만 명 정도 넘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큰 나라가 4천만 명 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싶긴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구 증가 이제 류를 봐야 되는데요. 캐나다는 1966년에 2천만 명을 돌파를 하고 98년에 3천만 명, 그리고 올해 4천만 명 돌파하면서 25년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전에 32년 걸렸던 게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4천만 명 돌파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캐나다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역동적이면서 세계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죠? 캐나다는 쉽게 얘기하면 적이 없는 나라, 캐나다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는 스위스가 살고 싶다. 왜?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스위스 대단하니까 스위스 가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지금 캐나다가 굉장히 이민자들 많이 있는 나라고 결국 캐나다에도 살게 됐네요. 인구 증가 역시 2.7%로 베이비 부머의 탄생과 이민자가 급증했던 50년 전 얘기입니다. 1957년도 정말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때도 3.3%였는데 그때 이후로 2.7% 가장 최고의 지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G7 국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수치고요. 43년, 불과 20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전 25년 걸렸던 게 또 20년 후에는 이제 5천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면 한국 인구를 능가하지 않을까요? 왜냐 한국 사람들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민도 많이 가시고. 혹시 넘었나 볼까요? 90명, 1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캐나다 인구 급증은 단연 이민자가 이끌고 있고요. 지난해는 무려 105만 명이 들어왔고 21년 기준 이민자 혹은 영주권자 신분을 경험한 이들은 8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 넘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민자 출신이라는 거죠. 요 사실상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도 옛날까지 따지면 다 이민자 출신인데, 이건 이제 그때 기준을 했을 때 좀 세대가 2, 3세대 넘어가면 나 여기 이민자 출신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제 내 캐나다 출신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맞는 얘기기도 하고. 그죠? 또 게다가 연방 정부는 의료와 무역을 비롯한 고수요 직업군을 가진 이민자에게 문호를 넓히고 영주권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온타리오주가 1,500만 명, 토론토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죠. 그죠? 2등이 저도 몰랐는데 퀘벡주가 세상에 880만 명, 거의 1,000만에 가깝습니다. 퀘벡주는 경기가 완전히 폭망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만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금의 어떤 빨대 꽂고 살아가는 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그 발전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 베너핏을 엄청 많이 베푸는 곳이잖아요. 그 3등이 BC주 540만 명, 알버타주가 470만 명. 굉장히 많죠. 100만 명밖에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곳 자체가 굉장히 다르니까 그 나머지들은 뭐 140만 명 훅 떨어지니까 일단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는 알버타주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볼까요? 994명이 됐습니다.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이게 알버타주는요. 알버타주 굉장히 큰데 470만이 이 에드먼튼 위까지 쭉 퍼져 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기는 많은데 많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그 반면에 밴쿠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면 위로는 이제 산으로 막혀 있죠. 밑으로는 국경이 막혀 있죠. 또 서쪽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비이상적으로 일본 하이웨이 따라서 쭉 펼쳐갈 수밖에 없는 도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70만 명이 사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에 엄청난 인구가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밴쿠버는 여러 가지로 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시설이 굉장히 덴스하게 이제 막 밀집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굉장히 대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긴 합니다. 97명 됐습니다. 네, 여기서 좀 놔두고 역사적인 4천만 명이 돌파하는 순간을 셀러브레이션 할 만한 게 없네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 뭐 제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폭주라도 갖고 와서 좀 이게 뿌어 불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이 저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이미그런트 이민자 하면 또 늘었습니다. 순간 그래 98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뭐 뉴욕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정말 많은 대도시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토론토라는 대도시 주변 외에도 그 주변에 또 많은 도시들이 인구의 어떤 견인을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이 토론토에 비해서 밴쿠버 지역은 물론 이제 밴쿠버 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이제 약간 옆으로 쭉 늘어설 수밖에 인구가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인구가 북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이나 다 갈 수 있고 남쪽으로 물론 북경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쳐도 그 주변에 이제 사방에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쭉 펼쳐질 수 있는데 참 이 캘거리, 토론토에 비해서 밴쿠버는 굉장히 그런 어떤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한 명이 지금 non-permanent resident가 들어오면서 4천만 명이 돌파할 것 같아요. 이미그런트도 아니고 결국은 이민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단기 뭐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4천만 명이 됐습니다. 세상에 축하합니다. 네, 캐나다에 사시는 갑자기 4천 명 되자마자 4,001명은 순식간에 또 넘어갔어요. 그죠?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뭘 축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저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라 캐나다라는 곳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선호하고 그죠? 정치 문화적으로 크게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네, 우리 아이들도 다행히도 정말 캐나다에서 또 좋은 삶을 또 살 수 있는 여건을 또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합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까 또 얘기를 하자면 토론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토론토 주변으로 사실상 뭐 해밀턴이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이 주변의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쭉 펼쳐갈 수 있죠. 오샤와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캘거리 같은 경우도 이 도시가 대평원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점점 커져 나갑니다. 쭉 커져 나가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 퍼스트 네이션이죠. 퍼스트 네이션 사는 지역 외에는 이 도시가 그냥 쭉 퍼져 나가는데 그 반면에 이제 밴쿠버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 밴쿠버는 어디든 집을 사놓으면 땅을 사놓고 랭리라든지 아니면 아보츠포드라든지 시간차는 있겠으나 어디든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으면 다 사람이 계속 몰려오니까 결국은 집값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구가 참 많이 증가하는데 결국은 토론토, 밴쿠버 또 뭐 캘거리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밴쿠버 물가가 얼마나 높아졌나? 토론토 생계비가 전국 1등, 밴쿠버는 2등. 그래 참 밴쿠버에 살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코스코를 갔다 왔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정말 큰일 났네. 막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많이 썼는데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토론토, 밴쿠버가 비싸다 그래도 세계로 따지면요 90번째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싼 도시예요.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도시에 살고 있네. 우리는 좋다. 밴쿠버는 또 108위입니다. 108위. 세상에. 토론토가 90등, 밴쿠버는 108위. 세상에. 너무 괜찮은 도시인 거예요. 나머지 도시들 뭐 몬트리올, 오타와가 135위, 137위. 아니 도대체 굉장히 나름대로 물가가 저렴한 도시에 살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홍콩 1등이고 자 2등이 싱가포르, 자 3에서 5등은 스위스 7위인데
이제 뉴욕이 전 세계 6위입니다. 근데 세상에 저도 이제 서울에 살다가 왔는데 서울이 무려 16등, 부산이 34위 하락을 해서 68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봤자 68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토론토가 전 세계에선 90번째입니다. 여러분 부산보다 부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 34위나 하락해서 68인 건데 세상에 서울에 비하면 이제 토론토, 밴쿠버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도시하고 쾌적하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전 세계 90위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캐나다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 물가가 부담이 별로 없구나. 그냥 늘 감사하며 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불평물 하지 말아야지 세상에. 전 세계 90이고 밴쿠버는 세상에 몇 등이었죠? 108위. 108위밖에 안 돼요. 108번내가 있는 도시란가요? 인구는 그 사이 말하는 사이에 벌써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상에 4,000명이 넘은 캐나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민의 힘, 우리 이민의 힘을 보여줘. 우리 다 이민자니까 이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쿠버 물가 높지만 전 세계로 따지면 서울보다 세상에 비교 안 됩니다. 서울 한국에는 부산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감내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